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카더라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온 뒤로는 없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가짜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성급하고 선 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공식 직제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권력 운영에 함께했다. 이거야말로 최순실 케이스의 재판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중심에는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지금 오빠가 문제된 거니까 사실상 김건희 문제로 이거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도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증거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과거에도 캠프 꾸릴 때도 본인이 전화 녹취를 통해서 캠프를 자기가 좌우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최지영 목사의 그 몰래카메라 영상에서도 본인이 뭐 통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모습들이 실제로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의 오빠 이야기까지 나와서 대통령실의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이 문제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권력의 사유화가 발생을 하면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뇌물과 부정부패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먹구름을 보면 아 비가 오겠구나, 내지는 몸살 기운이 있으면은 아 감기 걸리겠구나 라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일가의 국정 운영의 개입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져야 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더구나 지금 이제 김건희 오빠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심우정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휘문고. 그래서 뭐 여러 인사들이 있고 심우정 이제 후보가 뭐 대통령과 뭐 인연도 있고 같이 수사를 했던, 또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부하 직원으로 검찰에서 뭐 데리고 썼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휘문고 동문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 거 아닌지를 아직은 이제 의혹 단계긴 하지만 분명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그냥 하나의 점으로만, 하나의 사안으로만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아유 설마 그랬겠어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장면마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 사인일 때, 그냥 검찰의 배우자일 때, 공직자의 배우자일 때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직원을 막 행정관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적 인연이 작용한 거 아닌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과거의 대통령들도 다 레임덕 오면서 이런 부정부패, 대통령 측근 비리가 다 밖으로 튀어져 나왔는데, 그 측근 비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가족들입니다. YS 대통령, DJ 대통령 다 아들들이 그랬고요. MB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형님 문제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실상 가족과 같이 지냈던 사람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아예 그냥 탄핵까지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김건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처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죠. 그 김건희 씨 오빠가 이런 식으로 권력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말로 가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제보들이나 관련 증거들이 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이 겪었던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증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관련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참석했다면
그 사람이 일반인들을 만날 때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대통령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야. 그런데 김건희 오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문서 위조도 뭐 지금 재판 중이라서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좀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까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이런 상황이면 사실 대통령 곁에 거리를 많이 두는 게 도의인 거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본인이 발언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이게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다 국가 기밀이고 안보 사항이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매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안이다, 안보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과 다 연동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함구했는데 그런 자리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냥 개인 어떠한 공적 직무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 많은 이게 얼마나 큰 국가 기밀이 다뤄졌을지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느슨하게 됐다라는 그런 흔적이 나온다면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 저는 이거 의혹이 굉장히 저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제 대통령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 정부랑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시작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과거 정부는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좀 조심하면서 민정수석도 있었고 또 특별감찰관도 있었고 내지는 제2부속실 다 설치하고 제도권 안에서 해도 그렇게 사고가 나거든요. 뭐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도 폐지했었고요.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2부속실 문제는 인제 와서 부랴부랴 뭐 명품백 받고 하니까 조금 국민들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이제 만드는 모양만 취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처럼 안전장치가 아예 해제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물 만난 고기들 풀어놓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과연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즉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은 그 많은 물증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도 과연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짓이다, 가짜뉴스로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는 게 맞을까? 전 국민들은 후자로 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구조 자체가 저는 김건희 오빠가 저는 대통령 회의까지 참석했다라는 그 썰 자체를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저는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김건희 오빠가 설치고 다녔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언론 창구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박성준 의원이 이 부분도 짚었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크로스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박성준 의원님께서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최순실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인척이 그렇게 됐다면. 아니 연설문을 고쳐준 걸로도 탄핵의 불씨가 당겨져서 탄핵을 당했는데 만약에 김건희 오빠라는 대통령의 인척이 대통령 회의에 들어와서 공적인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탄핵을 당해도 10번, 100번 더 당해야 될 사유이기 때문에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아,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유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자, 몇 가지 짚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 답변을 통해서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른다. 아니 저는 이거를 그 텍스트로 된 기사를 봤을 때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풀로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의 참모직을 수행하는구나. 대통령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본인의 업을 수행하는구나를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결례이자 무례예요. 저는 다른 평가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뉴라이트의 어떤 사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을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봐도 되느냐라는 서미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미를 모른다고요? 라고 되물었을 때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조나 신념이 기반해 있는 게 아니다. 왜?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상당히 좀 보기에 따라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몰라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왜 책임을 전가하냐는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복 회장이 주변에서 대통령을 상당히 인식을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태효 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인데 저는 마치 그 우리가 수사받을 때 피의자들이 바보놀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았다, 뭐 보고받았다, 알고 있었다 이러면 이제 공범이 되니까 보통은 몰랐다라고 부인하면서 저 사실은 원래부터 바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고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말로 저는 들려가지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쉴드 친다는 명분으로 아마 저렇게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바보 천치다.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바보 같은 대통령 바지로 세워놓고 우리가 지금 해먹고 있다. 지금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뭐 모욕성 발언이기도 하겠지만은 국정 운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뉴라이트 사관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 결국 김태효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외교안보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딱 이 얘기를 자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김태효 차장 말에 의하면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왜 치우는 겁니까? 그리고 독도조약물은 왜 치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다 지금 퍼주고 있죠? 그러면서 왜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저렇게 계속 일관된 입장을 보인다면은 여전히 김태효 차장은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다.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국민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도 있고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 알기를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앉히고 또 발언도 뉴라이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은 김태효 차장 말로 하면 대통령은 바보고 매일 술만 먹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참 김태효 차장 같은 저런 뻔뻔한 저분 사실은 MB계 인사거든요. MB 때도 대외전략 비서관 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망쳐놨던 주범인데 10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보 같은 사람 그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완전히 친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온 지 2년 4개월 됐는데요.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안보실장이. 근데 안보실장 밑에 자리가 지금 김태효 차장 자리거든요. 근데 2인자인 차장은 계속 안 바뀌고 저렇게 대통령을 바보로 알고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김태효가 외교 안보를 완전히 지금 농단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농단하고 있는 주범이다. 전 그걸 자백했다라고 봅니다. 이은주님, 김태효의 윤석열 돌려가기, 쉴드 치는 척, 윤석열 바보 인증해준 김태효. 완전히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 게 우리가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 그러면 그건 진짜 모멸적인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또 패싱하고 윤석열 대통령 패싱하고 바보 만들고 있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돼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니까 정말 대통령을 이렇게 인격 모멸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외교 안보는 김태효가 조종하고 대한민국 국내 정치나 내치 부분은 김건희가 조종하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 굉장히 지금 한 사람을 놓고
바보를 만들고 있든지 아니면 실제 바보를 바보라고 부르고 있든지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100명 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김태효 이름을 올린 사실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름은 올리라고 그랬지만 참석하거나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다. 이름은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뉴라이트 아니냐?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럽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말을 듣고 쓴 것이다. 자신이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가 아니고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신선하고 참신한 우파 우리 신인규 보수 지식인이 참 허파가 떨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뉴라이트를 신선하다라고 포장하면 그거야말로 뉴라이트 사관이 사이비 지식인의 전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어리고 정신인데 이거를 부정한다? 이건 종교로 따지면 교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교리를 부정할 거면 그 종교를 떠나야죠. 파문을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정신과 혼과 어를 부정할 거면은 아니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서 귀화를 해서 일본 시민이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태효 차장이 부끄러운 건 알겠어요. 본인의 양심이 찔려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뉴라이트의 이름은 올렸지만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이제 시중에서 이거 이제 혓바닥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은 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다가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면은 뉴라이트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얘기를 하시고 책임을 지세요. 뉴라이트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저렇게 하면은 더 우스워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뉴라이트가 뭡니까? 그런 짓을 해놓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일제시대에는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그런 자리에 앉힙니까? 보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되었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시정부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닌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 아니 장관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몰라요? 상식인데? 이런 얘기를 신인규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정신이 좀 제대로 돌아온 때였죠. 이번 건은 제대로 맞췄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2번씩은 맞기 때문에 가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그 김문수 후보자의 그런 막말, 이거 뭐 막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데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은 존중을 할 테니까 그냥 일본에 가시면 됩니다. 일본의 논리를 갖다가 쓰면서 완전히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왜곡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드는 자,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공직을 하면서 대한민국 세금을 노구로 받겠다라는 저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합니까? 그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을 때 본인도 하늘을 못 쳐다볼 정도로 침울했겠지만은 그 사진을 보는 저희 같은 후배들, 저희 같은 저 후손들도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때문에. 근데 어떻게 김문수라는 자는 나라가 없다. 그걸 법적인 개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면서 그럼 대한민국은 없었던 거다. 아니 그럼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그때 나라가 없는데. 독립운동하면서 홍범도 장군은 저기 러시아, 저기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거 매국노인데 매국노를 공직자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 발언 다 나왔는데 인사철회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바보든 뭐든지 간에 저 인식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보가 대표자 하면서 사인해도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 윤석열이 다 져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독립운동했습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모든 재산까지 다 내놓으면서 이제 광복을 위해서 애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본의 신민입니까? 지금 우리의 조상은 단 하루도 일본의 신민인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침탈을 정당화하면서 1919년 임시정부부터 부정하는 이 세력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폄훼할 때 이런 논리를 펴죠. 세금 한 토를 거둘 수 있길 했냐, 주권이 있길 했냐, 거기서 뭘 할 수 있었냐, 상해에서 임시정부 사실 허울뿐인 거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 드골 영국으로 간 망명정부 프랑스의 뿌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 프랑스 시민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합니다. 우리 또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훼손하는 그 의도 전 다분히 뭔가 이 본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허술한 그 뿌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저는 사악한 기회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사악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역사를 물어나고 늘 존재해 왔었어요. 일제시대 때는 저런 사람이 누구냐? 이완용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 일본에 부역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기회주의자인데 저런 사람들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친일과 매국을 일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은 또 빨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은요, 나중에 북한군이 대한민국 밀고 내려오면요, 언제 빨갱이라고 했냐는 듯이 인공기 쳐들고 나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저렇게 친일 매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같은 이런 사악한 기회주의자는 전 이완용의 부활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는 자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경산호 위원장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뭐 그전에 노동 관련 운동 했으니까 노동 좀 알까? 어찌됐든 지금 노동을 좀 다스려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 앉히면 괜찮을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런 얘기를 하는 자를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당신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국적이 우리가 일본입니까? 일본 놈이었습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 대한제국의 제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전제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면서 왕조가 끝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정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된 거죠. 우리 국적은 한국이죠. 대한민국이죠.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놈도 아니면서 왜 한국의 장관을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 임명하기만 해봐라 곧바로 탄핵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맨날 민주당 탄핵이야. 탄핵 중독 걸렸다라고 하는데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 아닙니까? 이거는요 김문수 탄핵건이 아니고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반헌법적인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앉힌다?
이거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전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에게는 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강도가 칼 들고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복면 두르고. 그러면 그 집을 강도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이 강도께 되는 겁니까? 그 강도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바로 내쫓아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의 논리는 뭐냐면은 강도가 쳐들어와서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그냥 강도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거 강도 방조범이고 강도랑 한 패지, 그게 어떻게 그 집의 소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역사와 이 나라가 피해를 받고 강도 같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점유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쌀을 가지고 하고 사람을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럼 쌀도 수탈이 아니라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요. 강제징용도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유학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근본을 흔드는 강도의 공범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김문수 같은 사람은 탄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현실이고, 이런 자를 갖다가 국무위원으로 앉히는 정신 나간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체스님, 백 선생님 혈압 상승합니다. 살살 뭐라 하세요. 원래 쪽발이들 근성은 매를 패도 안 바뀝니다. 아, 근데 정말로 울분, 어젠가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울분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안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선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되죠. 선을 넘는 거죠. 김리리 님이요. 제가 어제 김문수 청문회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내 저 새끼 죽이고 빵에 가겠다 했더니 회사 신입 직원이 이사님은 자녀가 셋이나 되니 참으시고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하더군요. 아이고. 참 젊은 친구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제 다시 독립운동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 2024년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191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견 주신 분 말씀이 와닿았던 게, 우리가 지금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당연했던 이런 전제들,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여러 근간들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역사를 그러면 광복도 독립운동도 폄훼하고 부정하고 홍범도 흉상도 치워버리고 김자진 장군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계의 이 국사와 관련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한 기관들이 있어요. 뭐 국사편찬위원회인지 이런 곳들이 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키겠다는 건지 훼손하겠다는 건지 없애겠다는 건지, 일본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읍소에서 우리가 얻는 건 또 무엇인지 정말 저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인데, 뭐 의료 붕괴부터 해서 지금 경제 위기부터 너무나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하고 싸워도 모자랄 시간에 완전히 끝나버린, 완전히 마시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친일 매국적인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국력 낭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비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괴담이라 그러면서 사이비 지식인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대통령이 몰아붙이거든요. 이러면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찰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전 이게 통탄할 지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차고도 넘치는데 어떻게 과거의 친일 매국 사관을 다시 2024년도에 소환을 해가지고 이런 자를 청문회에 내보냅니까? 그 장관의 수준은 정부의 수준이고 대통령의 인식의 수준이에요. 김문수 같은 수준의 대통령을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가 온다고 하죠. 왜 오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밀하게는 또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에게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어떤 날에도 기념사를 통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자유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됩니다. 이제 보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연설문 작성에 김태호가 관여를 했군요. 관여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인하지 않잖아요. 같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인권님,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될 부분은요. 과거에 우리가 친일을 겪고 나서 친일 잔재를 청산을 못한 게 전 대한민국의 이 뿌리적 아픔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영향과 후과가 지금까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요, 뭐 친일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너무 멀고 이 윤석열 시대를 끝을 내면요. 전 윤석열 시대를 한 번은 청산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더 넓게는 검찰 권력에 대한 청산이고요. 좁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양심과 지성을 팔아먹은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우리 사회가 저는 그 책임을 묻고 뭐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전 이걸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우리 사회가 조금은 진영을 떠나서 전 또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선 대한민국은 단 한 발도 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절반쯤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이전 정부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한번 짚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국가 빚을 400조나 늘려가지고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임기가 중반을 갔는데 끝날 때까지 전 정부 탓할 겁니까? 나라 빚이 얼마 있다. 그런데 그 전 정부가 좀 내가 보기에는 함부로 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줄였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 정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못 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때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하면요, 빚이 없는 정부가 없죠. 다 빚을 져서 국가 채무를 가지고서도 재정 정책을 다 쓰는 건데,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저는 평가하는 게 맞지, 돈을 썼다 그래가지고 문제 삼고 그럼 돈을 안 쓰면 잘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끝까지 남 탓,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요. 학생으로 치면은 이제 종이 탓, 연필 탓 하는 거고, 축구 선수로 치면 이제 공 탓하는 거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환경만 탓하고 있어서 좀 한심해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을 탓을 하면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정권을 운영할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남탓 노래만 부르고 있노라면 이거 국민들이 한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해외는 많이 다니시면서 예산을 펑펑펑 쓰고 다니시는지도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생토론회에서도 돈을 엄청 뿌린다는 계획을 발표해가지고요, 그 액수를 아마 계산도 못할 겁니다. 아마 자기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는 또 어떻게 뿌리겠다라는 것인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마지막 멘트 중에 뭐 정기국회 개원을 뭐 축하하면서 민생을 언급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이진숙, 김문수, 김영석 이런 사람들 앉히면서 민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저는 매우 좀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는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45.53제곱미터, 약 13.79평이죠. 증축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뭐 그것도 이제 취재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증축 공사를 했는데 뭐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를 만들었대요. 거기 옮기면서 쓴 돈이 얼만데, 거기에다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서, 그런데 13평짜리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를 만들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요. 저거 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사치를 부리고 있을 땐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국가 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라는 것도 참 묘한데, 사우나라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술이 떠올랐습니다. 뭐 본인 술 깨려고 지금 사우나실을 내부에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드레스룸 같은 것도 김건희 여사 얼마나 옷이 많고 가방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방 받은 것도 검찰에 제출했다면서요. 아니 뭐 그렇게 받은 게 많은 것인지 그 드레스룸까지 만들 정도로 뭘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저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 더 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긍정적인 그 효과를 가져왔는지 전 좀 처절한 반성을 촉구하고 싶고, 임기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논란이 저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 제목이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10년 뒤에 의사 증원하는 문제 때문에 당장 목숨 죽어도 괜찮냐. 지금 그 꼴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의료 개혁을 하자는 겁니까? 뭐 대책을 만들어 놓고 뭐를 하든지 그래야죠. 오죽하면 한동훈도 이거 안 되겠다, 대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안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판을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히 의료 시장을 뽀개버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의 지금 거의 집착적 증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오기와 아집과 고집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 30일에 회동하는 부분도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의료 붕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안을 내니까, 물론 저는 그 안에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의 대안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김태호 말만 들으면서, 김문수 같은 사람 말만 들으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겠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그래도 선진화돼 있고 많은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아주 그래도 좀 잘 돼 있던 시스템이었는데,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을 매년 증원하겠다는 그 발표 이후에 완전히 지금 의료 시장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물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치의가 있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 저는 대통령실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라는 데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현안질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불러서 해봤더니 회의록도 없는 거예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과학적인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왔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회의록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유예하자. 왜냐하면 지금 막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학생들도 다 휴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들어요. 이거 교육 제대로 안 될 겁니다. 1년 유예하자는 그 한동훈 대표 안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 불확실합니다. 그건 한동훈이 미워서 싫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정책을 갖고 국민들 생명권, 건강권이 연관되어 있는데 정치를 하면 될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바보 같은 게,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 70%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 지지자 30%가 전부인데, 그 30% 중에서도 아마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70세 이상의 지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의료 붕괴가 되면은 아마 그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겨우 남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오기와 오만함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 한두 달 더 지속돼 보십시오. 이제 응급실이 문 닫죠. 병원이 문 닫죠. 아마 그 노인분들, 본인을 지금 가장 지지하고 있는 그분들마저도 다 돌아설 겁니다. 근데 그런 자해적인 정치를 자기 고집 하나, 자기 스스로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공동체에 유해하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형님 TV께서요. 국민하고 싸우나? 자기 몸을 위해 싸우나? 아까 사우나 증축했다는 것, 그것 지금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근데 안 만난대요. 지금 만찬하는 것도 지금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입만 살지 말고요. 의료 부분에 대해서 대안 잘 냈는데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민심을 따르고 그러고 나서 의료 문제도 대안을 얘기해야 본인의 말에도 힘이 실리지 맨날 말에 향연만 해가지고는 한동훈 대표도 말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뭔가 주장을 했으면 그좀 관철시키는 용기와 좀 노력을 진지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진심으로. 일제 때 당신 국적이 어디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일본 거죠. 일본이죠. 그래. 이런 사람이 장관을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게 되면 되겠냐고. 어제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뉴라이트 관련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신인규 대표님, 네. 진보적 우파는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전당대회를 할 때요, 그 걸어놨던 문구가 진보의 보수인가요? 보수의 진보인가요? 아, 그래요?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용어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에 오다 보니까 보수 진보를 막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진보 개념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 아니 우리 정원이 TV에서도 몇십 번을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을 대통령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지적 게으름이고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무지한 거, 그 무식 자체가 대통령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우는 자리도 아니고요. 일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본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스스로 자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어제 이제 다 이 정도 보도됐으면은 몰랐다라고 본인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알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면은 그 인사들 다 즉각적으로 인사 철회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근데 시정 안 할 거거든요. 오기로 안 하든 고집으로 안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안 할 텐데 안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의 역사관, 그 반헌법적이고 반역사관에 우리나라에 반하는 역사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보적 우파 마치 꼭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김종우 원장님.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모난 세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뉴라이트는 뉴 친일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관과 똑같아요.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일단 또 하나는 이 뉴라이트들은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북한도요. 소위 이 자기 나라의 건국을 1948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극자와 극우는 통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면서 일본을 좋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겠죠. 아니라면 그냥 일본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통령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본인이 잘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뉴라이트의 거두예요. 말한 거 보면. 작년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다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건국을 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건국에 도움은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국을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그다음에 올 7월 자유총연맹 70년에 참석해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뉴라이트가 내내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작성해서 올린 인간은 뉴라이트고요.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얘기했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알고 얘기했다면 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한테 거짓말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친일파의 입장을 모르면서 대변해준 대통령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전 이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뉴라이트 관련해서 짧게만 보강하면요. 뉴라이트 인사들 보십시오. 다 이분들 주사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옛날에 김일성 수령체제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수로 기어들어와가지고 주사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제는 친일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과거에는 북한, 김일성 체제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 체제를 추종하면서 위에 그 모양만 바꿔 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사파의 보수 변절 버전이다. 저렇게 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아니 저거는 뭐 말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비판하면 끝이 없지만은 헌신적인 의료진을 병원을 떠나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본인이 지금 다 이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주범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서는 현장에 가봐라? 현장에 가볼 것도 없는 게 지금 이 사실들이 제보로 기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하루에도 몇십 개의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초래해놓고 저렇게 뻔뻔한 얘기를 국민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본인 때문에. 저는요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고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의료 현장이 잘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MB는 자기가 해보기라도 했으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또 정주영 회장 뭐 그걸 배워서 한 거죠. 네. 해봤죠? 해봤어? 네. 해봤냐고 뭐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가봤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진짜 거짓말 엄청 하더라고요. 가봤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 기자가 의료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 문제 없는 거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질문의 요지가.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문제 없다 이거였고 당정 갈등도 문제 없고 소통 잘하고 있다. 최상병 특검도 국회 청문회 보니까 뭐 외압 없는 걸로 다 드러나지 않았어. 문제 없잖아.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잖아. 경찰도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전히 답변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의대 이 증언과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근원적인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사 숫자가 없어가지고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되니까 2,000명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 싹 다 빠져나간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비상체계가 가동해서 잘 돌아간다며요. 그럼 의사 숫자를 왜 늘려요? 없어도 잘 돌아간다며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죠.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여서 2,000명, 굳이 이렇게 2,000명을 늘리려고 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뭐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고통과 저항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의료체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제 임계치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당직 서고 있는 응급실의 의사들이 약을 먹어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없어? 그러면 전문의하고 그 간호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전문의 중심으로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그냥 나오나요? 전공의가 전문의 되는 거잖아요. 과정 거쳐서. 그러니까
본인이 던진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들과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건 이겁니다. 의대 증원을 왜 한다고 했어요? 필수 의료가 지금 붕괴 직전이고 문제가 있고 지역 의료가 문제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합니다. 2,000명.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근거도 못 대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의대 증원은 완료가 됐으니까 필수 의료 등 정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필수 의료 체계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해놓고 증원은 끝났으니까 이제 필수 의료로 가봐야지.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2,000명에 대한 근거도 못 대면서 4월 1일 날 만우절날 낸 담화문 읽어보고 얘기해. 내가 말했지.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해법과 답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제 국민을 정말 2시간 넘게 농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거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대통령의 거의 뇌피셜이거든요. 근데 뇌피셜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술피셜이에요. 거의 알코올에 뇌가 다 감염돼가지고 절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진단에 대해서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더 할 말이 없을걸요. 첫 번째, 본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도 심각하대요. 본인의 하수인, 본인의 쫄자도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너무 심각한데 오늘 아침에 나온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제가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독. 중암보훈병원도 뚫렸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가유공자 사망. 공공기관도 지금 의료 공백이 심화돼서 15시간 대기하다가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여기 지금 전공의가 110명인데요. 8명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일손이 모자르고 환자는 원래 넘쳐나는 건데 당연히 비상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의료 공백이 없다, 내가 가봤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사람 생명 앞에서 합니까? 저건 사기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제 조선일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아마 술 엄청 먹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갑자기 아니 좀 가보세요 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 인간은 우리가 좀 이거 좀 해주려고 물어봤더니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소위 아까 말 쫄자, 한동훈 쫄자 말고 대통령실 쫄자들이 거짓 보고 쫄병들이 가짜로 보고를 해서 잘 돌아갑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비상체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사가 이런데 이거 기사 믿지 마세요. 현실 안 이런 예를 들면 간신배들이 소위 친일파들이 그 아래 득세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돌아버린 게.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아요.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덧붙여서 제2부속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식화가 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좀 답변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빠뜨릴 질문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자락 깔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질문 기회가 오면 국민을 대신해서 딱 내가 이걸 물어보고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는지 거짓말을 하면 물어보겠다. 딱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이거 중계가 되지 내 돈 얼굴 나가겠지 멋있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 딱 질문을 저 기자가 뭐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냈는데 이거 잘된 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보강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라는 거 하나만 적용을 했겠느냐. 과거에 그렇게 안 한 예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때 적용됐던 법이요. 특가법, 형법, 별의별 법을 다 갖다가 해가지고 징역을 20년, 30년, 40년씩 때렸어요.
그 예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만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저기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 미안하게 됐는데 사실 그나마 중앙일보 기자 질문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건 뭐 뻔한 거니까. 지금 뭐 다 준비를 못해서 저기 하는데 중앙일보 기자 미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뭐 물론 제가 그 형식에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언제 자기 차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대충 짜놓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을 하게끔 해야죠. 딱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른데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추가 질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한번 오면은 그냥 뭐 몇 가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또 듣는 대통령은 이거 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지나가 버려도 그냥 끝나버리고 아니 내가 아까 이건 물어봤는데 왜 이건 대답 안 해요? 이렇게 또 용감하게 얘기할 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 못할 질문을 해야죠. 꼼짝 못할 질문을. 할 게 참 많잖아요. 아까 신은기 대표님 만약에 내가 기자라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다. 그러는데 김유정 의원님이나 신은규 대표님 두 분 다 대변인을 해보셨지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안 하면 답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내용을 장악해서 아주 꼼꼼하게 포위망식으로 질문을 한다 그러면요. 답하는 사람은 손에서 땀이 나고 이마에서도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느슨해가지고 이거는 뭐 답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통과 의례처럼 저렇게 나이브하게 해버리면은 아니 답하는 사람 너무 좋죠. 그냥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A를 물어보면 C를 대답했다가 막 논점을 흐리고 이게 되겠냐고요. 국민 앞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나 겁쟁이면 MBC 아들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줍니까? 전 그냥 뭐 이런 게 있지. 아니, 김종원 원장님. 대통령실에 책 몇 권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사 갈 때 버리고 갔을까요?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책을 안 볼 것 같은데요. 뭐 책 꽂아 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가 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 한 번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참 대한민국이 많이 시끌시끌한데 윤석열 대통령 왜 더 대통령 하고 싶은 목적이 남아있는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룬 건 뭐고 못다 이룬 건 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예. 전 국민의 의문점 아닐까요? 근데 원래 궁금하지 않은 사람한테 질문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원래 기자들이 다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당신의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기자들이 더 정직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이나 관저를 증축하려고 그러면은 소장한 책이 너무 많아서 서재를 좀 키운다든지, 뭐 그런 것을 늘리면은 뭐 저런 데는 돈을 써도 되겠지 하는데 사우나 늘리고 드레스룸 늘리고 그러려고 돈을 갖다 써? 사우나 왜 늘립니까? 사우나가 무슨 용도입니까? 숙취 해소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뭐 아버지께서 50년 지난번에 KBS에서 나갔던 그거죠. 책장 텅 비어 있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참. 저렇게는 사용하진 않는데 책장을 웬만해서는. 뭐 다른 거라도 좀 채워놓고 다 버리고 가니까 뭐 또 채울 것도 없죠. 원래 저기다 술병이 쓰는 거 아니에요? 좀 넣어야지. 술병이라도 좀 넣어놓고. 저거를 쫙 밀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쫙 밀면 금고? 킹스맨 같이 거기 무기 쫙 펼쳐지는 것처럼 세상에 모든 술병이 다 있을 수도. 저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참담합니다. 정말. 아니 그리고 지금 맨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저쪽에서 막 다 알아서 찍어서 해주고 맨 처음에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려고 해도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추가 질문 기회도 안 주고 왜 그걸 가만히 그냥 둡니까? 기자단은 뭐하러 편성합니까? MBC가 따로 영상 내면 풀단에서 배제하는 일만 하려고 기자단 구성합니까? 그럴 때 기자단이 이번부터는 기자회견 바꾸자. 왜 추가 질문 못하게 하냐? 추가 질문 못하게 하는 기자회견이 무슨 기자회견이냐? 그걸 얘기해서 관철을 시키든지 했어야죠.
그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냥 깨갱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마음대로 놔두게 하고 이런 것부터 바꿔야죠.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쌍둥이 같은 게요. 결국에는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을 파괴하는 그 권력도 문제지만은 그 권력 앞에 예쁨 받고 싶고 배를 뒤집어 까는 그 검찰과 언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대한 내부 통제라는 검찰이나 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언론이 본인들의 사명과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하고 권력 앞에 딸랑딸랑 거리는 순간 더 이상 국민들은 그 검찰과 그 언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로 이 나라의 그 썩은 부위를 진단하고 드러내는, 들춰내고 자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이 필터가 고장난 거죠. 근데 그런 정수기를 갖다가 물 뽑아서 먹으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력자를 우리가 비판합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윤석열은 나쁜 놈이다. 저도 비판하는데 나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도 스스로 바로서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사도 지금부터 국민들의 민심 앞에 겸허해지지 않으면은 전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적인 불행이 되는 것이고, 아마 그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바로서는 노력을 스스로 하기를 좀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다시겠습니다만 권력과 권한을 확보한 자들은 그 권력과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않죠. 좀 그래서 언제든 국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을 직접 대의하고 있는 미국 같은 하원, 소위 우리는 국회입니다만 국회의 힘이 강해서 아주 강한 권력들 자체가 강한 권한이 권력과 밀착해서 부패를 발생시킬 때 입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 그런 권한들을 약화시키는 역할들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행정부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니까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해서 이후에 좋은 기업 아니면 좋은 로펌 같은 데 가가지고 다시 그들만의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어내게 용인해 주니까, 또 그 용인된 자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 카르텔 자체가 항상 가진 자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는 저는 자정을 바라면 안 된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권한들을 계속 나누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검찰에게 바랄 것도 없고,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중동 카르텔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카르텔입니까? 그 카르텔의 자정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 카르텔을 어느 형태로든지 무너뜨려서 새롭게 쌓아놓지 않으면 저는 이 광고한 권력자들의 카르텔, 가진 자들의 카르텔, 저는 제가 볼 때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런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이 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때문에 이제 그 언론의 지형, 그 두터운 카르텔이 자동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썩어서 본인들끼리 망할 거거든요. 물론 카르텔로 뭐 이익을 조금씩 자기들이 해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거기까진 거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뉴미디어,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정어리 TV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진실에 접근하고 더 국민들의 역할, 맡겨놓은 언론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거기 때문에 전 그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아마 우리 정어리 TV가 더 맨 앞에서 하시지 않을까. 저 놀랐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논쟁이 갑자기 정어리로 가는 거 보면서 아니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기득권을 깨야 되니까. 배운 사람이에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제일 황당한 발언은 그거였어요. 이런 국회 처음 본다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야, 처음 참. 경험해보는 국회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보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반영도 안 됐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23%. 이 앞번보다 4%포인트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지지층이 7%포인트 빠진 건데, 부정은 66으로 올라가고 긍정이 23으로 4%포인트 빠졌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23%까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봅시다. 딱 이걸 보는 순간 기자회견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20% 아래로 떨어졌을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여론조사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고하는 놈은 이랬을 것 같아.
대통령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이 됐으면은 30% 넘었을 텐데 이따위로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잖아요. 어제 그 내용도. 그래서 아마 보고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인사권자가 인사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뭐 알아서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정도 가지고 대통령 속이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에라이. 징헌세상님, 징헌세상 아이디가 좋습니다. 부속실 만든다는 이유로 또 돈 수억 쓰겠죠. 두 니은 쓰라고 세금 낸 거 아니야. 사람 아닌 것들 당장 철창에 가둬야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4%가 떨어져서 23%가 나왔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저는 뭐가 심각하다고 보냐면은 23%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치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이 숫자를 보고 놀라지를 않는다는 게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안 놀래냐면요. 아니 어떻게 23%나 지지를 해? 2.3% 아니야? 국민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무당층 14%, 중도 19% 지지자가 없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 세부 지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23%도 너무 과하다, 너무 이거 과표집됐다라고 보는 이 현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 풍전등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렇게 봅니다.